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논란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은 비판이 많았어요. 3.1절 기념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 해법이 나왔는데 이 해법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3.1절 기념사 관련돼서는 적절한 문제의식의 부적절한 표현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문제의식 자체는 과거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됐던 게 뭐 그건 보수 정부나 그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어떤 반일 정서 자체를 국내 정치에 좀 이용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일 감정 주장하지 말고 정말 국익 실익을 챙기자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3.1절 기념사가 나갔는데 이제 문제는 3.1절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보수 정부라도 수사학적으로라도 그 일본을 좀 비판하고 과거사를 한번 짚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한 문제의식의 부적절한 표현 방식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의 이 해법은 저는 불가피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일 정서를 계속 조장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늘 외부에 적을 상정해 놓으면 안에가 똘똘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가장 반일 정서가 크게 조장되었던 때가 김영삼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막 조선 총독부 폭파하는 장면 전 국민에게 시청하게 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노제팬 운동했었고 조국 전 장관과 죽창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에 반일 정서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부 이어진 바로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그 당시 그런 어떤 반성적 성찰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고조되었던 반일 정서를 해소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제3자 변제 방식이 국민 정서에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직접 사죄를 하고 배상까지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이 어떤 나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라는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 전반의 의견이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무슨 삼전도의 굴욕이다. 아니면 뭐 이게 굉장한 굴욕, 최악의 굴욕 외교다. 이런 비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어저께 어딜 이동을 하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하고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뭐 민주당 본인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지만은 자기는 대통령한테 굉장히 무시를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강제징용 해법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10분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사전에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어떤 양해가 된 상황에서 이해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를 하겠습니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해해. 정말 국민들로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무시받고 있다.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느냐. 정말 거기에 참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여당 쪽에서 얘기하듯이 이런 해결 방법, 뭐 미래적인 관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자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미래적인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가자고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있어서 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걸 단순히 반일 감정을 민주당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민주당이 너희 반일 감정 부추겨가지고 이걸 계속 호도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저는 단순히 반일 감정을 이용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뒤처졌을 때는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뭐 정치적인 이득을 얻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코로나 문재인 정부와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이미 저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반일 감정은 그런 부분 옛날과는 다른 반일 감정이에요. 예. 지금은 반일 감정이 아니라 야 왜 너 예전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너 사과 한마디 안 하냐. 그리고 국가에 사과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일본국에서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람, 당시에 어렸던 사람들을 데려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라. 사죄하고 너희들 기업에서 그 데려가서 쓴 기업에서 전범 기업이니까 그 돈 써서 내라. 전범 기업이란 단어도 우리가 규정한 게 아니에요.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일본을 점령한 다음에 전범 기업을 지정한 거예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미쯔비시라든지 이번에 배상 기업이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명백한 그리고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어떤 피해자와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조금 다시 생각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미래로 가고 국익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일본한테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한일 관계가 상당 부분 좀 경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네.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선 역대 정부들이 반일 정서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일본의 주류인 민자당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체결하는 다자 동맹들, 그다음에 다자 간 경제 협력들 가운데서는 한국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일본 자체가 한국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한국을 자꾸 다자간 동맹에 제외시키기 시작하면 사실 한국은 경제협력이라든지 군사동맹에 있어서 자꾸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있지만은 일본을 통해서 한미동맹은 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미군 기지 자체가 일본에 많이 되어 있고 필요한 군사 시설들이 일본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단단하게 완성이 돼야지만 우리가 한미일 동맹도 역설적으로 더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일본이 자꾸 한국을 소외시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막 성장할 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소외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본이 소외되는 그 시장을 틈타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이 확대가 됐는데 오히려 지금 일본이 그걸 역으로 대한민국을 소외시키면서 일본의 자국 산업들을 더 확장시키는 계기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앙금도 있고 역사적인 아픔도 있고 일본이 얄미운 것도 있죠. 저렇게까지 왜 사죄하지 않느냐, 배상하지 않느냐. 이건 이제 국민 정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한국과 대한민국이 일본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단단하게 그 다장한 동맹 안에 들어가면서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과 동맹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한국이라는 축이 빠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무역이든 동맹이든 손실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일본과는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어도 지금 이번에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그 한 발자국을 나아가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같이 동맹을 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얻어가면서 그 동맹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안보나 경제 이슈에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미국에는 경제적인 부분 다 내주고 안보는 일본에 다 내주고 있어요. 일본도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수출 규제 하면서 이유가 뭐였나요? 안보 때문에 그런다 했어요. 안보 때문에 이 수출 규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우리 그때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본으로서 수입을 해야만 하는 것들 지금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사건 이후에
소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생산 못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었어요. 아, 우리나라에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써주라 계속. 그러니까 해결이 된 문제예요. 이미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본과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부분은 없어요. 솔직히 예. 서로 주고받을 것은 많이 없는데 일본이 뭐 우리나라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뭐 큰 교역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 이슈만 지금 가져가자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더더욱 화를 내는 건 뭐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면 일본으로서는 그래, 아 고맙다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참 그래 한국 정부의 진심을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더 내놔라. 이제 지소미아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런 부분 계속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엊그저께 얘기한 대로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게 뭡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은 것까지 좋아요. 근데 거기에 머리에서 소리가 날 정도 땅에 박어라 라고 하는 태도가 지금 일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럼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본과 닫고 살자는 거냐? 그냥 이대로 반일 정서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자 이런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삼전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완용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로서 일본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특히 이제 말씀하신 소부장 그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과 관련돼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자립성을 지켰다라고 말하기에는 일본의 제품들 다 제3국으로 해서 우회해서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일본 소부장의 비율이 대한민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대한민국 정서상 일본을 직접 수입을 못하니까 제3국으로 우회해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당연히 고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의 수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제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의 그 교역이라든지 외교는 아쉽고 일본이 얄미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결단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조금 이 주제는 좀 첨예하게 갈리니까 조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우리가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됐을 때 미국이 계속 그걸 중재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미국과 풀어야 할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든지 이번에 반도체법이라든지 미국과 좀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법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에서 국빈 방문을 12년 만에 이 한국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물꼬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데 이런 효과는 없다고 보시나요? 뭐 외교 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임무이죠. 예. 본인의 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 것 당연히 영광스럽습니다. 예.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지금 IRA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떠들썩했지만은 거쳐지 수정된 내용 하나도 없지 지금 하나도 않습니까? 없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법을 통해서 자국의 반도체 지금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은 건 뭔가요?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서 좋습니다. 많이 퍼주고 하면 좋은데 저는 정말 극악스럽게 소름이 끼친 내용이 뭐였냐면 며칠 전에 미국 관리가 뭐라 그랬냐면 최종적으로 앞으로는 미국이 가장 유일한 반도체 생산국이 돼야 된다라고 공식 브리핑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국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도체 생산 못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계속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반도체가 없으면 또 뭘 먹고 합니까? 미래 먹거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미국에 내줘버린다.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음 달에 있을 예를 들어서 뭐 G7에 일본에 참석하고 그랬을 때 과연 외교적으로 뭘 얻어올 것인가? 맨날 가서 무슨 자유와 가치 연대 뭐 강화하고 왔다는 이런 뭐 진짜 뜬구름 같은 얘기 말고 그러면 뭘 했느냐? 봐보세요. 지난 중동에 가서 30조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왔다. 그 뒤로 계속 우리가 크게 부각은 안 되지만 기사들 보면 무기 수출은 안 된 것도 많아요. 네. 저는 이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이거 다 나중에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익을 정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한 행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국익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가져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실질적인 어떤 이익, 실질적인 성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있죠. 예. 당연히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랑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서 아무 일도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과거에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세계 각국이 했을 때 대한민국이 약간 한 발 주춤했던 때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에서 했던 게 FP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제품이 들어간 어떤 생산물을 제3국에 판매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을 규제 예외국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얄밉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대국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제재에 동참하니까 참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그렇게 저자세로 갈 필요가 있냐. 우리가 자주 국방 국가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미국 주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미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서는 연대라든지 공조 동맹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북중러도 스스로의 공조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탈되면 안 되는 대국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전까지 균형 외교라고 했던 부분으로서 여기도 좀 잘 친하게 지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대하고 이렇게 균형을 하기에는 이제 줄타기를 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좀 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과감하게 제외해 버리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진영 안에 단단히 속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과 그다음에 강대국인 미국과의 어떤 끈끈한 연대는 우리가 놓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약간은 외교 노선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역학 어떤 구도에 따라서 어떤 외교 기조는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진짜 외교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맹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게 외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모르겠어요. 김재섭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의 외교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의 외교 라인이 이제는 미국과 일본 동맹에 확실하게 우리가 줄을 서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경제 구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큰 시장을 버리면서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실용적인 외교. 물론 둘 다 실용적인 외교예요. 양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저는 실용적인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한쪽에 그러니까 저자세로 갔을 때 저자세로 가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또 얻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얻은 거 없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려를 할 수밖에 그런 없다. 아쉬움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외교 문제라는 것이 해답이 없잖아요. 정확한 정답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또 우리 국민들의 감정 문제도 있고 또 이게 피해자가 아직 계시다 보니까 더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문제도 저희도 이익을 얻을 것 얻고 또 실리도 찾는 이런 해법들을 좀 더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의 이탈표가 대거 생긴 이후로 자,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뭔가 표면적으로 분출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아래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뭐 눈치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서로 뭐 335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당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계세요, 다들. 그리고 내년 공천도 문제고 본인의 공천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선거 승리 이 두 부분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1년 남은 상태고 실질적으로는 한 10개월 공천이 끝나면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조금씩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더 미래 이제 더 좋은 미래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일단 신임을 하되 어떤 개선 방향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뭐 소위 최근에 이제 개딸들이라고 하는 개혁 네. 조금 적극적인 지지층과 그다음에 이탈표들로 대변이 되는 뭐 김종민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김종민 의원 인터뷰를 좀 자세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대략적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소위 어떤 시각에서는 이거 분당의 수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못 나갑니다. 예. 민주당은 분당될 수가 없어요. 나가신 분들만 추워요. 예. 진짜. 왜냐하면 이제야 당이 좀 살림살이가 조금 살만해졌는데 나가셔야 그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못 나간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당은 당연히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의원들은 자기가 공천권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부결 사태가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네. 이제는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딱 대상과 주제가 명백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정해졌어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할 건데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좀 답답하리만큼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의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을 계속 지켜달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그쪽에서는 불안해하시죠. 그러면서 아니 지금 자기 지역구에는 소위 친명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정치 사무실 활동을 하고 내고 있는데 있는데. 와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 지역 현 의원으로서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누구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밖에서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의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아니 그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비명계 인사들의 목소리에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네. 제가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예. 없어 보여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거 말고 어떤 대응 방안이 있냐? 뭐 굳이 찾자면 2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사실 그러면. 물러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네. 물러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 말 그대로 허수아비 당대표라는 소리니까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굳이 또 하나 찾자면 이제 원내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에서 뭐 친명계 인사가 해야 된다 또는 비명계 인사가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친명계 인사가 돼서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오히려 비명계 인사가 원내대표가 돼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다 부차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친명계 인사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것도 친명 일색이라고 비판할 거고요. 비명계 인사가 되면 또 그 삐걱거린다고 비판이 있을 겁니다. 예. 결국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저는 저는 이제 그 중간적인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무직 당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실제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쪽, 그러니까 과거 성남시나 경기도까지 거쳐오면서 같이 측근 그룹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명계에서 어찌 보면 좀 이러한 소외적인 논란을 조금 벗어날 만한 조금 저는 인사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아마 이번 친명 쪽에서 나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반명 쪽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좀 그래도 중립적인 범명이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뭐 지금은 이제 홍익표 의원 정도가 왜 그러냐면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지금 서초구로 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본인이 다음 총선에서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을 하신 거예요. 본인의 지역구가 성북구가 되는데 본인의 현 지역구를 버리고 자기는 서초구로 가겠다 해서 지금 지역구로 옮긴 상태거든요. 근데 서초구는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조은희 의원이 계시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죠. 거의 되기가 힘든 곳인데 본인이 자청해서 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홍익표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여러분이 뛰고 계시지만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조화를 맞춰가면서 적절한 비판도 하고 제어도 하면서 당을 이끌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런 쇄신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 대표로 인한 뭐 내홍으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요. 특히나 기존의 수도권과 호남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지지율 추세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예. 좀 뼈아프게 느껴야 되거든요. 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불안감을.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들을 보면 대부분 이 빠지는 지지율들이 무당층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당층의 비율이 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떠한 좀 중도층들이 조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다시 유인하기 위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저는 김종민 의원 말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게 방탄한다고만 우리가 이렇게 비추면 안 된다. 예. 선거를 위해서는. 예. 근데 방탄도 중요하지만 지켜줄 건 지켜주겠는데 뭔가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속내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컨벤션 효과 이상의 효과를 또 누리고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당층이 늘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오르지 않고 예. 민주당이 스스로 떨어진 거는 예. 이재명 대표의 후보 리스크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오르는 거는 컨벤션 효과로 설명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이 떨어지는 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말고는 이 정도로 20%대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 20%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밖에는 한국 갤럽이 3월 첫째 주 1주차를 했는데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가 34%였고요. 굉장히 한 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거니까 굉장히 급락을 한 모양새고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이게 영향이 없다라고도 또 말 못하잖아요. 영향은 그러면 크죠.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의 속내가 얼마나 지금 복잡하겠습니까? 네, 저도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138표의 부결표가 나왔는데 그게 전부 다 적극적인 부결표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번에는 부결로 가자 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좀 긴가민가도 예. 있고 뭐 할 말도 있지만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만 2차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는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어찌 보면 그 전에 2차 체포 동의안이 오기 전에 정말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얘기를 좀 주고 많이 받아요. 서로 안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예. 서로 그러니까 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서로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정치를 그렇게 끌고 가야지 뭐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나를 지켜줘라고만 얘기하면 어느 의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주류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어찌 보면 진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를 통해서 지금 당을 대표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또 당원들의 지지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최근에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지지층, 개딸들이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공격을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부분, 저는 그건 잘하셨다고 보고 또 며칠 전에도 또 그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그 의원회관을 돌면서 떡을 나눠줬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조금 서로 단합에 갈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은 정치는 정치예요. 정치란 것은 대의적인 단체로서의 정치도 있지만은 의원 개개인으로서의 정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표가 정치력을 이제는 발휘해야 할 때다. 네. 개인적인 정치력과 집단적인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민주당을 지금 앞으로 끌고 나가고, 솔직히 이러한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리스크 없었으면 이번에 3.1절 대통령의 뭐 발언이라든지 이번에 이런 내용들을 네. 더 극대화시켜서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 대여투쟁이라든지 있죠. 네. 대정부 투쟁이 가능했는데 너무 이런 걸로 해서 너무 감세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런 부분도 뼈아프게 이재명 대표가 좀 들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본인이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2주 만에 출연을 하셨고 네. 저희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언제 다시 나오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광주에서 이렇게 2번 출연을 천천사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아유, 저 나중에 방송으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편집도 잘 되고 네. 네, 제가 이렇게 뭐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나가는 방송이 돼가지고 예. 저로서는 감사한 기회였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호남의 사이가 오래되기 때문에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고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또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조만간 시일을 내서 한번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